12월 18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평론가부터 철딱서니까지 급기야 초선 의원들의 사퇴론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의 정무실장 김철근 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잠시 후 스튜디오로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보는 4인 4색 정치 토론.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풀린답니까, 도대체? 약간씩 풀려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춥죠. 네네. 풀리기는커녕 이제 주말에 다시 또 조여서 추워진다고. 아, 주말에 다시요? 아, 이게 혹시라도 싶어서 빨래를 못 하고 있는데 세탁기 얼까봐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얼까봐 못 하고 있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개 이제 좀 잘라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 있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답변도 있었네요. 네,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김 씨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외부기관의 검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면서도 과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케이스와 다르지 않다, 김 장관도 청문회 당시 문제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김현미 전 장관의 2000년 연세대 석사 논문이 3분의 2 이상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연세대 연구윤리 규정이 2007년에 제정된 사정을 고려해 표절이 아니라고 당시 판단했던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아마 이제 맥락상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비슷한 사례로 이제 대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엄밀히 따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의 카운터파트는 김현미 전 장관이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오늘 본인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신의 1989년 논문이 표절이라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서울대가 검증을 하고 결과 발표를 했다. 물론 이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미국의 버클리대에서 로스쿨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 1997년 논문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지만 끝내 서울대에서 재검증을 해가지고 역시 표절이 아니라는 결과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은 많이 바라지 않는다, 똑같이만 해라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검증의 기준은 조국, 정경심, 그다음에 기소의 기준은 최강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뭐 책 가져다가 그대로 뺏겼는데 무슨 연구 윤리를 운운하는지, 그것도 검증된 일반 논문도 아니고요. 일부러 옛날 책 골라다가 이렇게 가져다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80년대에 주로 발표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 학계에서는 거의 이제 고전처럼 된 그 저작물들에서 이 JTBC 보도진들이 하나하나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비슷한 부분이나 혹은 베껴다 쓴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체크를 했더라고요. 예. 거의 대부분 색깔 표시가 돼가지고 보기가 좀 민망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 48페이지 중에서 43페이지. 네. 5페이지는 앞뒤에 뭐 이름 쓰고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서론. 네. 서론. 네.
자,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네. 이번 대선 결과가 이준석 대표 본인의 정치 입지나 성취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라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죽는다. 뭐 운명 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또 이 대표가 꾸준히 지적해왔던 윤핵관과 관련해서도 윤핵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잘라 말했습니다. 없다고요?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는 좀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차례 먼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도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소위 자맹을 할 때 이제 손을 내밀기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청년 대표다. 이런 축켜 올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수식이 얼마나 크고 이 화려하냐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제 두 사람 간에 오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지난번에 임시 봉합의 결과가 보여주는 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와 달리 이렇게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논평 평론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이 그 선대위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군 사령부처럼 앞뒤가 짝짝 아래 위가 서로 네. 상황 보고가 제대로 돼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또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상황 보고 제대로 안 하고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이 대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정한 인물 아니다. 본인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도 그렇죠. 그렇게 들리라고 했던 얘기고요. 네. 예. 자,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사면이나 토론 거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어요. 네, 오늘 주요한 워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이 중앙지검장이 된 후 몇 가지 여죄에 대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수사를 했지만 정치적, 정서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냐라며 여론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호남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저보다 심한 얘기를 했다. 민주당 후보가 그런 말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른바 조건부 토론 태도에 대해선 또다시 여당의 토론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라고 칭하면서 이런 후보의 정치 공세적인 토론 제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두환 관련된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나보다 더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이 맥락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거에 앞서서 이제 다른 방패를 세우는 건데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나 구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면이 된 이후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삼성 사건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죄로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게 된 거지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구속 조치를 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정면 돌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방식이에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의힘 정치인이 돌파해야 되는지를 모범식으로 보여준 게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대구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연설을 하면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외치면서 바람을 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일일수록 더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당시 수사는 불가피했다라는 거를 전방에 세워놓고 나머지 이야기, 감성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뒤에 붙어야 되는데 강조점이 바뀌어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아마 중도층에게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게 하는 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숙명여대 교육학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뭐 김현미 장관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당시 논문 지도 교수가 99년에는 지금과 달리 표절을 해도 잡아낼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도 다른 논문을 인용하면 반드시 표시하라고 학생들을 지도했다. 요즘 같으면 김건희 씨 논문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엔 학생 본인의 양심 문제다. 이렇게 지도 교수가 이야기를 했네요. 확실하게 얘기를 했네요. 네. 양심 문제랍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러면 양심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의 발언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내는 만약에 그게 연구 윤리상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반납. 스스로 하기를 반납할 것이다. 이런 것이다. 얘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을 할지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도 교수가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당시에는 밝히기 어려웠다. 하지만 양심 문제다. 지금이라면은 통과 못했을 거다. 밝힐 수 있는 카피킬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자꾸만 반복하는 프레임 뭐냐면 호남 프레임입니다. 네. 전두환 전두환 씨 관련된 이야기를 호남민들의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를 건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호남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린 발언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평가, 정치적 평가를 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호남 분들이 마음을 상처를 받아서 빨리 마음을 푸셔야 되는데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호남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고 한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하고 단죄를 하고 넘어가야 될 역사적 비극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호남 사람들을 고립시켜왔던 주요 논지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안타까우니 그거를 해소하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전문에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우리 민주공화국의 수립 혹은 성립과 관련된 헌법 가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정치 쇼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일을 먼저 한다는 그런 식의 이제 이 정권 같은 정상 그 만남이라는 이런 쇼를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먼저 철학과 입장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북미 관계의 중간자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서 지속 가능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될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먼저 당사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되고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문제라는 것이 남북한의 그런 소위 말하는 자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십니다. 이거는 국제관계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면 당사자, 이 관여자가 될 수 있는 데가 바로 미국이고요. 중국, 일본, 러시아. 이거 이해되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앞뒤가 철학적 입장으로서 남북 관계에서 당사자여야 된다. 당사자라는 철학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북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 결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당사자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건지. 그러네요. 대치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철학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얘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들이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철학에 사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론이 운전자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적 역할로 북한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냐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 사실은 각국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선하기도 했었던 거고요. 예전에 육자회담 같은 어떤 실패 사례에서 어떤 부분들을 추려내고 또 이제 발전시킬 거냐 이제 그 결과물로 내놓은 건데 단순히 부정하고 나서 그 뒤에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철학은 무엇이고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방법론은 무엇인가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저 반대의 정치 그리고 핵심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표면적인 반대. 이건 쇼잉이다라는 식의 단순 반대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당사자인데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당사자는 자주적으로 해결하라고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사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한반도의 모든 정부들이 해왔던 이야기들의 종합인데 심지어 박근혜 정부조차도 주변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대표 사퇴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일 초선 의원들과 끝장 토론 벌이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됐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재안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철근 정무실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장남 입시 비리 의혹 국민의힘 국회의원 67명, 67명이 제기를 했어요. 정의경 의원 등.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이 후보 장남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냈는데요. 이 내용은 이 후보 아들이 성남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2012년 수시 특별 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을 했는데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데도 이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으로 뽑는 특별 전형에 50대 1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2010년도 세계선도 인재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것과 유사한 전형이라며 부정 입학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에 이 후보는 아들이 공부는 잘했다. 고등학교 때 거의 전 과목 1등급이었고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입시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었고 세계 분야에서 1등급이 조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삼수가 아니라 재수로도 정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황을 했는지 입시 요강만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확인하지 않고 막 던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100명 남짓이죠. 근데 67명이 참여한 성명인데 팩트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재수, 삼수, 그러니까 재수, 삼수, 전형 뭐 다 틀려. 근데 난데없이 조민 씨를 소환한 거예요. 네. 사실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결론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건데요. 이를테면 의혹 제기를 하고 싶었다면 먼저 의혹을 삼을 수 있을 만한 팩트를 발굴한 뒤에 그 팩트들을 꿰맞춰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연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 전형 자체가 전혀 다른 특별 전형하고 일반 전형은 완전히 다른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비교해보는 과정도 없었고 재수였는지 삼수였는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던졌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난 국정감사 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던졌었던 소위 말하는 조폭 연루설 돈다발 그것도 일단 의혹 제기를 던져놓고 나서 나중에 팩트가 안 맞으니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론에서 나서서 정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부안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매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질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여전히 오늘까지 헤드라인은 어제자 기사인데요. 이재명 아들 동호 씨 고려대 입시 의혹 검증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따옴표 쳐서 이미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뭐 있더라고요. 예. 포털 메인에도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뭐 몇 가지 할 얘기가 더 있었는데요. 오늘 그 윤석열 후보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얘기는 또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달 초 소위 울산 합의로 극적 타결을 이룬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불화.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윤석열 후보가 평론가, 김태흠 의원은 철딱서니, 급기야 초선 의원들은 사퇴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김철근 정무실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근입니다. 네. 울산 당시 부산, 순천, 울산 우리 김철근 정무실장님이 함께 동행하셨었죠? 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지금 이준석 대표 상황을 잘 아실 텐데 먼저 예. 그 어제 그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이준석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NC ND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그 대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네. 선대의 중요 직책을 그 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가면 되겠느냐. 네네. 물론 그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른바 하극상, 항명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선거를 앞두니 거의 전쟁 상황인데 네. 대표가 그 주요 직책을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선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오전에 만났죠. 예. 예. 그 대표들이 오셔서 오전에 만났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오셨어요. 아, 네네. 2번. 한 번 더, 예.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오전, 오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운영위원들이죠. 초선 간사들이더라고요. 예. 예, 그 운영위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운영위원이요. 다섯 분이 오셔서 네. 얘기를 아침에 하고 가셨고 오후에도 한 서너 분이 오셔서 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갔고요. 충분히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설명을 했고 네. 또 초선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이런저런 여러 우려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내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하지 않기로.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뭘 중재안이 뭔가요? 아니, 특별히 중재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간사단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대표한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예를 들면 난상 끝장 토론 또는 건전한 토론이 되겠습니다만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파장이 크지 않겠냐. 그랬을 때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자. 이런 취지에서 내일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이제 그런 식의 난상 토론은 초선 의원과의 난상 토론은 무제한 토론은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수년된 겁니까? 글쎄요, 제가 의원이 아니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할 타이밍을 넘긴 걸로 보입니다. 이미 시기가 넘어섰다. 네. 자,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조수진 최고위원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군사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겠냐.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평론가 정치 안 된다. 그다음에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 조직도 아니다. 사령부 전쟁에서 사령부 정보 보고 중요한 것 같이 정확하게 보고해달라라고 해서 본인에게 이렇게 다 정확하게 이렇게 권한과 권력을 정보로 집중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회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상당히 누구나 들으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저 평론가 정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요.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후보와 대표 간에요. 후보와 대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보의 핵심 측근들과 윤핵관 그렇게까지 표현해도 좋고요. 하여튼 그분들과 이 대표와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이른바 전통적 방식의 지역구도와 진영 대결을 해도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의 열망을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전통적 방식의 어떤 진영과 지역구도 대결로 했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다.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실험해본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처럼 이른바 세대 연합론 20, 30대와 60, 70대가 연합을 해서 40, 50대를 고립시키고 또 40, 50대를 설득시켜내는 이런 세대 연합론을 펼쳐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울산 합의 때 제1번 합의항이 20, 30대의 정책적 기반을 확대한다. 선거 대전략의 핵심은 20, 30대로 일단 뒀던 거고요. 그다음에 울산 합의의 두 번째라는 게 결국 당무 우선권인데 후보는 당대표에게 요청을 하고
네. 당대표는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네, 그렇게 정리했었죠. 받아들여서 실행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세 번째 항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항인데 후보는 네.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지 예.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노출이 됐고요. 그것의 폭발 지점이 결국은 그 공보단장이죠. 예, 근데 공보단장의 그 항명 이걸로 나왔고요. 실제로 내용은 뭐였냐면 사실 김건희 대표의 사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네.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논쟁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전에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랑 같이 방송 토론에서 같이 패널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해봤는데 보통 소위 윤핵관을 비판하는 것이지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유의 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항상 하던 말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기 뭐하니까 주변의 비서들이 문제다, 주변 측근들이 문제다라고 비판한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게 측근을 비판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윤핵관을 비판하는 것이 사실은 후보에 대한 비판, 후보와의 의견의 충돌을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치 입문 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6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한 때로부터 정치 입문을 했다고 본다면 거의 6개월 정도밖에 채 안 됐고요. 네네. 그 다음에 후보로 당선된 이후로 보면 거의 2달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정치 문법에 능하지 못한 상황이면 결국은 핵심 측근들, 그러니까 핵심 참모들, 핵심 관계자들의 상세한 보고와 또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믿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초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비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아프겠지만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한 번 더 경고의 말씀드린다.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의견 말해라. 뭐 당 대표니까 본인도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약간 이전에 그 깐부였던 김종인, 이준석 사이에 난기류가 흐르고 뭐 손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추측도 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두 분 사이는 괜찮은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 수시로 소통을 하고 수시로 거의 매일 만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보다 더 큰 폭의 변화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들 속에서 이게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특정 총괄 본부장을 또 지적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저는 싱크로율이 매우 높다. 지금도 그러면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약속 대련입니까? 예? 약속 대련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조수진 공보단장의 우발적인 사고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이때까지 꼬여왔는데 사실은 어찌됐건 이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수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말 전에 수습이 되어야 한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당대표도 수습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당대표의 최대의 당무는 선거에서 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가세연에서 소위 성상납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그 고발 조치를 할 거고요. 고발장 아마 내일 낼 겁니다. 고발장 내일 접수한다. 그래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대전지검에서 나온 자료로 보여요.
네, 예. 그렇죠. 이게 도대체 입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의문인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의도가 좀 불순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를 다 수사 자료 전체를 다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공개가 안 됐고 그래서 내일은 고발한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요. 지금까지 초선들의 사퇴론, 김종인, 윤석열 두 분의 말씀, 가세연의 성삼락 의혹 보도까지 이틀 사이에 한꺼번에 다 터졌단 말이죠. 이거 혹시 보이지 않는 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이준석 대표를 향한 뭐랄까요 어떤 압박 이런 것일 수 있겠는데요. 우연이다. 중요한 건 예. 우연히 동시에 벌어진 일인가요? 이걸 누가 어떻게 기획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 정도 우리 당의 기획력이 있다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네. 예. 여러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이 단합을 하고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이기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둔다고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이른바 선대위가 좀 슬림화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의 대전략이 과거의 전통적인 진영과 지역 논리의 선거를 할 거냐 아니면 20, 30대, 60, 70대가 연합을 해서 선거에 승리를 할 것이냐 이런 대전략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과거에는요. 예를 들면 2012년만 보더라도 박근혜 후보와 황우여 대표는 지지 기반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후보만 보이면 됩니다.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어찌 보면 지지 기반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와 대표가 힘을 합치고 연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어느 일방이 과거처럼 후보만 보여야 되고 후보한테만 무조건 집중돼야 된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자, 후보만 보여서는 선거에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내에 이 사태가 수습되어야 한다. 수습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수습된다는 건 선대위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은 없다. 어떤 조건을 걸고 그것이 되면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애초에 사퇴를 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 대표의 최대의 당무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대의 지위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은 왜 고발사주 의혹, 이 두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쌍특검을 촉구한다라면서 농성에 돌입하고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지금 농성장에서 바로 오신 건가요? 네, 국회 본청 농성장에서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농성은 어제부터 시작하신 거? 네, 어제 오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서안 전달하러 갔다가 오후 2시부터 농성 시작했습니다. 그 농성은 그러면 국민의당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당만 하시는 건가요?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공동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농성은 제가 중심적으로 하는데 국민의당 권은희 대표님이 이제 시간 되실 때 함께 합류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과 함께 농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들이 전부 다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빡세게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의당도 의원 숫자가 6명이어서 사실 농성하기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국민의당도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보 일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사실 이제 농성을 붙박이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시간 되실 때마다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네. 그 특검의 형식 일단 특검 형식 민주당과 어제 박범계 장관 만나러 가셨을 때 말씀했던 걸 보면 상설특검으로 즉시 시작하자라고 네네네. 정의당, 국민의당, 민주당은 상설특검,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 법 다시 만들어서 별도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 지금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든 네.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상설특검을 통한 특검법이든 특검이든 네. 어느 것이든 바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과 국민의당 입장인 거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당이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네. 뭐 별 진척이 없어 보여서 네. 가능한 방식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예. 상설특검을 국회에 요청하라라고 하는 촉구를 어제 하러 간 것이죠. 네. 상설특검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시간상으로 봤을 때 빨리 그 사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특검법을 실제 국회에서 새로 만들어서 가려면 특검 사무실 정하고 가구 들어올 때 대선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네. 양당이 합의만 하면 네네. 뭐 하루 사이에라도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의당이 생각하는 거는 특검법이든 상설특검이든 네. 합의만 하면 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니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돌입하자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생각인 거죠. 자, 형식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걸로 하자. 네. 상설특검이 빠를 수 있으니까 박범계 장관에게 그 상설특검을 요청하러 갔었던 거다. 네, 결단하라고 간 거죠. 예. 그 부분은 하여튼간에 국민의힘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을 좀 달리하고 네네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 범위 이게 또 이제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은 이재명 특검법이에요. 그냥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켜가지고. 네. 근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폭을 넓혀서 부산저축은행 건 50억 클럽 좀 폭을 넓혀서 대장동의 전사까지를 쭉 훑어보는 특검을 하자. 네. 수사 범위를 지금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기다가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부인이나 장모까지 포함한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민주당 쪽에서. 네. 예. 그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국회 본청에 있다 보니까 여야 지도부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나가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장에서 인사하시죠. 예.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아니 우리는 대장동 관련돼 있는 건 모두 다 하자고 했다. 저축은행 비리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이요? 네. 아, 네. 이거 공식적인 입장과는 좀 다른 말씀이신데. 오늘 인터뷰에 나온 것도 그렇게 인터뷰가 된 게 있더라고요. 아,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건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민주당 쪽은 어떤가요? 민주당 쪽은 원래 민주당 쪽은 원래 이제 다 하자고 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추천 권한을 누가 갖느냐. 추천 권한. 자, 추천 권한 이제 말씀. 수사 범위도 그러면 좁혀질 여지가 있다. 자, 추천 권한 어제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가요. 네네. 저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정의당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 받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네네. 공정성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거라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까지를 포함을 해서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농성장에 김성환 의원님 잠깐 다녀가셨어요. 네, 다녀가서 농성장이 사발통문이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랬더니 추천권을 자꾸 국민의힘이 달라고 해서 어렵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하면 되지 않냐. 네네. 그거를 민주당은 얘기하는 거다. 네. 아니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에게 맡겨라. 네. 그랬더니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대장동 사건이든 고발 사주든 양쪽 후보들의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 있는 쪽에서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러니 둘 다 포기해라. 네. 그리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추천 몫으로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러면 특검의 형식은 상설특검으로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합의할 게 아니라면 당장 합의해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자. 네. 수사 범위는 부산저축은행까지 다 하자. 그렇죠. 대장동 관련 그다음에 고발 사주까지. 정의당 국민의당 추천하는 특검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자. 국민의힘한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 뭐 고발사주 특검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양당이 추천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양당 추천은. 네. 그러면은 뭐 뭔가 될 듯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될 듯도 상식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 이건 뭐 가능한 거 아니야? 네네.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속마음은 좀 다른 데 있지 않나. 라고 네.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당탓하면서. 근데 어제까지 그 원내 수석 대표단끼리 양당의 협상에서는 김성환 그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수사 범위라든지 특검의 형식, 추천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도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지금 배우자와 장모 문제까지 특검을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 그럼 민주당은 그 후보와 관련된 문제만 지금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국민들께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권력을 이임해주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후보가 과연 그 의혹에 있어서 어떤 진실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니 네. 후보만 놓고 특검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후보를 놓고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놓고 하되 범인은 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배우자 장모까지 얘기를 하자고 하니 이거는 뭐 특검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입장 그다음에 어느 범위에서 어느 형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토론 심상정 후보도 지금 토론 좀 하자라고 목 놓아 외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특검 받으면 토론하겠다. 전제를 세 가지를 붙였더라고요. 특검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의혹을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이 왜 변화했는지 충분히 이야기하는 경우, 중범죄자 오늘은 또 하나 더 늘어가지고 중범죄자가 거의 확정적인 분과 어떻게 토론을 하냐 이랬는데 이런 전제를 단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서 갖춰야 될 ABC도 없다. ABC도 없다. 또 한편으로는 참 오만한 얘기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네.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을 위임해서 국민 전체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그 후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반에 대한 삶을 살펴보면서 저분이 정말 내 한 표를 행사를 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답정너 아니냐는 거죠. 답정너. 이미 답은 나 정해져 있으니까 나만 찍으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오만한 발상이라는 거죠. 오만한 발상이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1호 공약이 신노동법 그중에서도 주사일은 던져졌다.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공약 관련해서 현장에서 체감되는 느낌이 좀 옵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다른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 4일제 공약만큼 반응이 뜨거운 공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세대와 그다음에 주 52시간제의 출발점이 됐던 금융권 노동자들에 있어서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30 세대는 지금 앞선 세대와 상당히 많은 조건에서 성장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30 세대는 사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 시기에 삶을 살고 있고 워라밸을 가장 중심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선진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외국에 있는 다른 선진국에 있는 청년들하고도 비교하는 삶들을 이미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주 4일제 공약에 대해서 반응이 뜨거운 것 같고요. 네.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단순하게 노동 시간을 줄여보자가 아니라 이미 삶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미 디지털 시대다. 그리고 이미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서 주 4일제는 단순하게 시간제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삶의 변화, 노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신노동법. 주 4일제와 함께 신노동법을 얘기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주 4일제를 하게 되면 또 정규직 그렇죠. 또 월급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민주노총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민주노총에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닌데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민주노총이 요즘 활발히 노력을 하고 있죠. 20초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노동법은 지금까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5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일할 권리와 함께 쉴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고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1조는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를, 제82조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제82조의 2는 선거방송 토론회에 주관 대담 토론회를, 제82조의 3에서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죠?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다양한 주체자로 하여금 이토록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 토론을 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 들고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이 말싸움을 자주 격렬하게 해야 주권자들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싸움을 자주 격렬하게 하지 않는다면 선거는 완력과 폭력, 물량 공세가 지배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대담 토론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도입된 이후 97년 대선에서는 60회, 2002년 대선 86회, 2007년 대선 47회, 2017년 대선 17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다만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3회의 법정 토론 외 양자 토론 제안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이유와 전제 조건을 붙여 사실상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 후보 전략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자질 검증을 비껴가기 위한 토론 회피의 역사적 결론은 국정농단과 탄핵이었습니다. 후보자 토론에 참여의 전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선택이며 이를 따르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기본은 좀 지키면서 하자.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4인 4색 정치 토론 시작합니다.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양김 노조. 그러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정훈 대표님, 우리 당벌서님 여러분께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이 시간만 되면은요, 다뤄야 할 정치권 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한 비명, 사회자로서는 참 이걸 어떻게 다 다루지 싶은데 네, 네 분의 냉철한 시각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주말 내내 오늘까지 계속해서 핫 이슈는 김건희 씨의 사과입니다. 그 여파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요. JTBC에서 오늘 또 추가 후속 보도가 또 예고돼 있습니다. 그 석사학위 논문이 48쪽 중에 43쪽에 저희가 있다, 네, 표절 의혹이 있다라고 했더니 담당 교수가 양심의 문제다. 그때는 걸를 방도가 없어서 못 걸렀는데 지금과 같으면 논문 하기밖에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학생의 양심의 문제다라고 해서 양심의 문제로 확 던져버렸어요. 즉 사과가 이 김건희 씨 그 이력을 좀 과장 내지는 허위 이력의 문제를 일단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랬을 텐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새로운 사실 사과, 새로운 사실 사과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드는데 자 일단 이 사과 각각 한 줄씩 총평을 좀 해주시죠. 먼저 오늘 조정훈 의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요. 사과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진정성에 있어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사과가 있고, 하나는 사태를 발촉시키는 사과가 있는데, 전 후자 같아요. 화를 더 불렀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손절매 스토리로 나가겠다. 후보가 김건희 씨를 손절매 하든지 후보 스스로 손절매 당하든지 아우 세다.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한 줄 정리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예, 한 줄 정리해 주십시오.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엄청 많이 해보셨네요. 아니 뭐 평소 실력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사람들은 바라는 바를 믿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국민들께서는 나름 진솔하고 진정성을 담은 사과라고 믿으시는 거고 또 다른 후보의 당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부족하다 그리고 그게 무슨 사과냐 뭐 이런 비판을 이어가시는 거죠. 근데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논란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잖아요. 근데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 석사 논문을 본인도 인정했어요. 나 표절했다. 그냥 학위 취소 반납한다. 반납하겠다. 근데 그 석사 학위를 준 대학에서는 대선 이후에 학위 취소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글쎄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 논문을 갖고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본인 논문 표절은 어떻게 할 건데요? 두 줄이 됐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는다. 근데 이재명은 하면서 두 줄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믿는 그 바라는 분들은 뭐 그 진정성 있게 평가를 할 거다. 근데 실은 그 사과 이후에 제일 화제가 됐던 건 I believe 아니었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감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그 뭐 우리 당구 손님 여러분들은 뭐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I believe 엽기적인군요. 뭐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굉장히 그냥 뭐 우프게 봤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조정호 의원님께서 이제 사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과에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내용이 뭐가 있어야 되고 뭐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사과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 사과가 더 늦어지면 사실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고 아무리 뭐 예를 갖추고 내용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요일 날에 그 오전에 윤석열 후보 정책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본인의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강한 의사를 바탕으로 오후에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정치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다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선대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도 재차 3차 사과할 의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할 거라는 의지 표명을 분명히 했던 만큼 사실 내용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사과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타이밍이라는 면에서는 그 부분은 잘 맞췄다. 그래서 합격점은 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이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한 줄 평 해달라고 했는데 반칙이야. 근데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중간에 자르지 않은 거는 그래. 뭐 길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자르진 않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한 줄 평. 네, 별로다. 정말 잘 보시네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아까 석사 논문 얘기하신 거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재명 후보는 그걸 가지고서 강단에 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강단에 서지 않았다. 자, 그게 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석사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이 경력을 이어갔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가지고 경력을 이어간 게 아니잖아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김건희 씨도 대통령 후보는 아니니까요. 표절은 둘 다 표절이 맞고요. 그리고 사과의 가치를 타이밍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사과는 좋은 사과는 아니었죠.
내용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타이밍만은 좋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내용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타이밍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저는 김재섭 위원장의 고뇌를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본인은 행복한데 왜 그러세요?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 명확하게 하세요. 고뇌가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솔직하군요. 윤핵관 김용남 전 의원님 지금 저는 윤핵관은 전혀 아닙니다. 저분은 윤언관이라니까요. 윤언관. 네, 윤석열 후보 언저리에 계시는 분. 언저리 관계자. 언저리 관계자. 이언관이네요. 언저리에 있는. 언저리. 여기도 이언관. 이준석 언저리에 있는 관계자. 언저리 관계자들. 그러시군요. 자, 김건희 씨 사과 관련해서는 참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김재섭 위원장님 같은 경우 이 fem코 등 젊은 20대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약간 밈처럼 조롱을 하는 이런 그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참 이게 참 답답하시겠다, 고뇌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좋게 들으실 분은 좋게 들었고 뭐 안 좋게 들으실 분은 안 좋게 듣지만 그래도 사과는 내용과 시기와 이런 걸 보고 사과의 진정성을 판단하실 분들도 계실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선대위에서도 재차 3차 사과를 거듭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고 사과할 의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미진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시면서 어떤 사과를 하실지를 우리가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면 다음에 사과하실 때는 이렇게 사과문이나 또는 이렇게 외양이나 이런 건 꼭 여의도 문법에 좀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 근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사과문을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본인이 썼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면서요. 그 무슨 충무로에 있는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써줬다면서요. 그래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얘기를. 저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조정은 의원님 캠프에서 그 사과문을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대통령 후보의 부인될 사람의 사과문을 캠프가 검토하지 않고 나갈 수가 못한다는 있습니까? 거죠. 감히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또 정무적으로 기획했다고 또 비난할 거 아니에요. 기획이 아니죠. 그래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후보 배우자라면 봐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썼고 윤석열 후보가 검토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 이상의 다른 얘기들은 대부분 다 본인이 썼다라고 선대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래잖아요. 존중하는데 아니래요. 그래도 오늘 나온 얘기예요. 아니 제가 배우자라면 이거 노 변호사님 얘기는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라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반박을 못하겠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확인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어쨌든 그 일반적인 사과의 그 문법이나 또는 그 사과를 하러 온 분의 그 태도 내지는 외양과는 조금 낯설었다,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 사과를 하시게 되면 뭐 안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 다음에 사과를 하시게 되면 선대위에서 좀 여의도 문법이나 국민들의 문법에 맞춰서 좀 정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과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죠.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 사과 여의도식 사과를 해서 늘 욕먹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뭐 하나만한 뭐 부웅부웅 떠다니는 그런 소리들을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여의도식 사과를 해서 욕먹었던 거니까 뭐 개인의 어떤 진심이 담겼다고 생각을 선회를 해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과 얘기 그만할까요? 네, 그만해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자, 다음에는 또 이게 국민의힘 요즘 이슈를 너무 다 잡아먹고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우리 또 당사자가 와 계시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일단 징계위원회 언제 우리 김용남 전 의원과 그 누구죠? 전 공보단장 조수진 의원이 글쎄 징계위원회에 이준석 대표가 회부를 했죠. 아마 저는 회부된 게 맞는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아요. 조수진 의원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당규에 보면 당 대표나 윤리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이제
소집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제소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요건을 충족한 거고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명확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윤리위원 9명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이상이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어떤 윤리 회부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아직 없어서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만 당한 거야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만만한 저만 회부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금 아까 뭐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김용남 전 의원께서 지목한 소위 정무실장 당대표 정무실장한테 당비가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자리 없던 자리 만들어서 그 소중한 당비가 그쪽에 근거 없이 지출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징계위에 회부되신 거죠?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인터뷰 내용은 윤핵관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취직시켜준 소위 이핵관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서 제가 없던 자리 만들어서 몇백만 원씩 월급 주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딱. 그렇죠. 근데 이런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월급 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당대표는 5명씩 신규 채용을 했는데 자기는 2명밖에 신규 채용을 안 했다. 그러면서 당비를 아껴 썼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하고 뭐 정면으로 충돌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다른 당대표보다 많이 취직을 시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근데 월급을 준 사람은 2사람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무실장은 월급 형태가 아니고 활동비 명목으로 그러면 당 법인카드 얼마나 썼는지 한번 밝혀봐라. 왜냐하면 소문이 무성하거든요. 지금 여의도에서. 또 그 얘기를 징계위를 앞두고 도발하는 발언을 또 하십니다. 내일 모레 징계위를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끝까지 가보죠 뭐. 저희 본인끼리 보니까 조정훈 의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영남 특보님한테 윤리위 징계되는 게 이게 흔한 경험은 아닌데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좋아 이런 분위기는. 저도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메조키스트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윤핵관, 이핵관 뭐 누구나 측근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구체적인 잘못된 언행이나 뭐 발언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을 뿐인데 뭐 윤리위에 회부를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황당하고 그게 결코 뭐 즐길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네네. 혹시 징계 받으셔도 저희 방송 출연은 가능하신 거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징계까지 받겠어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당사자가 계셔서 요 문제로 말씀을 열어봤고요. 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바깥에 나가 다니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김태흠 의원은 철딱선이 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초선 의원들은 급기야 사퇴론까지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평론가처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 상황본부장도 본부장,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총괄도 당대표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과거와 다른 톤이었거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게 이 상황이 뭐 이준석 대표가 좀 딱 이제 꿇고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훈 의원님. 정치를 하다 보면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주고받는 언어에 이제 감정선을 긋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 윤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 언어의 그 주고받음이 감정선을 긁는 거를 전혀 개념치 않은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내심 윤석열 후보를 내가 바꿔버리겠다. 후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후보 교체를 하면 내가 선봉장이 되겠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도 이 대표로는 내 선거 못하겠다. 손절매 해버리겠다. 이런 결심 정도가 쓰지 않아서는 한 당에서 이 70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판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의 수준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서로 손절각이다. 저는 서로 손절각 같아요. 이렇지 않으서는 이게 지금 수습이 될까 이게. 근데 지금 이준석 소주 한두 잔으로 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또 말했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윤 후보가 요청하면 당연히 복귀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를 좀 불러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불러주기 전혀 아니에요. 아니 오늘 김용남 전 의원님.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뭐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윤 후보가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복귀할 들어가겠다.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윤 후보 측이 어떤 언급이 없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전해지니까 또 한 번 난리가 났죠. 아 그래요? 당연히 왜 난리가 났습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죠.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더 열받았다. 그 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철딱선이 없는 대표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당 대표를 향해서 그런 좀 모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정호 의원님께서 이제 뭐 손절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반등 직전의 하락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제 반등 직전에. 그래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일이 남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거 뒤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선거 뒤에 이제 곧 올라가는데 그 사실 지금 뭐 양비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캠프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그 과열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다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인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양비론보다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 편을 그냥 좀 들어보자면 이준석 대표 편을 들고 싶은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후보 교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일단 없고 왜냐하면 후보가 교체되면 필패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대선에서 졌을 때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정치 생명도 같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고려를 해봐서도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든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제일 목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이견이 안 좁혀져서 사실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견과 관련돼서는 원래 항상 뭐 개혁이든 변화든 뭐 아까 우리가 나온 것처럼 당대표실도 없는 직책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것도 공채나 아니면 뭐 오디션 형식으로 뽑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준 것도 사실이고 캠프 선거와 관련돼서도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뭐 유세차 돈 굉장히 많이 들고 뭐 효용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시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랑 많이 바꾸려는 노력들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항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중요한 시기니까 좀만 참아라. 중요한 시기니까 좀만 참아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날 이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번번이 개혁을 놓쳤던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그 개혁을 온전하게 다 그 이수할 수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선 국면이라는 커다란 대의명분 앞에서 예를 들면 본인이 해야 되는 말을 전혀 못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런 평가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개혁을 위한 거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탈출이다. 이 대선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오히려 다 권한을 싸들고 있다가 지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탈출을 해봐야 시궁창인데 어디로 탈출하겠습니까? 근데 또 탈출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정치적 자산인 소위 20대 30대 남성들이 지금 이반하고 있잖아요. 이반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뭐 이수정, 신지혜 최근에는 또 김민전까지 이반하고 있어서 그 정치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탈출 아니냐라고 아주 박하게 평가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정훈 의원님 현명하실 것 같아요. 현명하는 그리고 거다. 당 대표로 당선됐는데 자기 임기 안에 이뤄진 대선에서 지든 이기든 독박은 100%인 거예요.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는 이거보단 똑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견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윤 후보하고.
이 대표하고. 네네. 이견의 핵심이 뭔가. 근데 지금 개혁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개혁의 반대는 구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 후보는 그러면 윤 후보 캠프를 구태로 보는 건가? 적어도 윤핵과는 구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니 개인의 그거 아닙니다. 예. 이게 왜 안 좁혀질까?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서는 서로 악마랑도 악수를 하는 게 선거판인데 네네. 왜 안 되실까? 저는 이게 잠깐 그래서 자기 정치하려고 2030들을 자기가 대변하는 이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는 비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이 난파선에서 조금이라도 비켜나는 듯한 모션을 취해 주어야지만 나중에 할 말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몸을 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언관. 그런 말 해도 되는 그런 취지도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해 주는 게 그 정도죠. 아, 그게 선의로 해석이 굉장히 악의적 해석 아니에요? 왜 윤리위에 해보내시는 저는 해석을 했더니 그게 선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실체대로 평가를 해줘 보십시오. 예, 지금 당내 형성되는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겠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열리기로 했던 초선 의원들과의 토론회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도 사실은 취소됐죠. 그리고 어젯밤에 제기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이게 성상납이요. 이준석 대표가 첫 반응이 영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부인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특정을 해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2013년 7월 11일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날 대전에 내려가지도 않았다든지 아니면 대전에 내가 내려갔는데 누구랑 어디서 식사하고 바로 숙소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팩트에 대해서 부인하는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답변이 자료 있는 거 다 공개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지 결정할게. 이 반응이었거든요. 이준석 대표 쪽은 내일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발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일. 어젯밤 첫 반응은 자료 전부 공개하라는 게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남 의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저도 좀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두 분이 의기투합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의견 통일이 된 게 좀 많았어 그동안. 근데 사실은 제가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에 그 반응은 좀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용석 변호사가 계속해서 좀 당신 고소해. 오늘 고소해. 내일 하지 말고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해라고 하면서 당신이 말한 것이 전부 다 납득이 안 가라고 말했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안 간 게 김영남 의원처럼 말한 거예요. 그 처음에 반응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먼저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자료를 다 내놔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 회사가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나한테도 연락이 왔을 텐데 왜 나에겐 연락이 안 왔냐? 난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없다였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본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대전에서 왜 그런 수사 자료가 어떻게 당신이 확보했냐 그것도 좀 궁금하겠지만 일단은 난 무슨 소리냐 이거 내 생전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소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리를 하다가 그렇게 좀 됐겠죠. 좀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고 다 허위 사실이고라는 말을 분명히 좀 그 고소 고발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하겠다는 말이 그거는 오늘부터 나온 얘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기 시작한 얘기고 아직 첫 반응에는 팩트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었어요. 뭐 유튜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제 하루 상간에 고소고발까지 나아갔는데 거기에 바로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낸 것이고 그 이후에는 허위 사실로서 본인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당황스럽다 그랬어요. 매우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이렇게 뭐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막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정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첫 발언에 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팩트가 만약에 저는 이준석 대표를 믿고 싶습니다. 공당의 대표로 유망받는 정치인이 자신의 처신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전
문득 무슨 사건이 생각나냐면 안타깝지만 그 정의당 김종철 대표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뭐 저는 뭐 당연한 행위였고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면. 네, 자 팩트라면 이 팩트가 어떻게 찾아져 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3지대 갑자기 요새 뭐 이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올라갔다. 또 제3지대에서 김동연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그러면은 제3지대에서 서로 힘을 모으는 거냐 이런 등등의 관심이 갑자기 요 며칠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조정훈 의원님이 김동연 후보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캠프에 있는데 뭐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김동연, 조정훈 결별 가닥, 이재명, 윤석열 행 고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3후보 움직임까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기사 하나가 정치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로 경험했습니다. 네. 제가 김동연 후보하고 지금 방송 오기 전까지 한 2시간 회의하고 왔고요. 아, 네네. 저 의원실에 오셔가지고 네. 저 의원실 보좌진 10분이 이제 증인입니다. 네. 근데 그 기사가 나간 뒤로 양쪽 캠프에서 전화를 엄청 주셨어요. 양쪽 캠프에서 헤어졌다며 일로 와. 그리고 제가 그 기사 아닌데 왜 자꾸 네, 그러시냐 네. 그러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지대라는 단어 자체가 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양 후보가 뭐 데드크로스다 골든크로스다 나고 있는데 저는 주의 깊게 보는 게 두 후보의 통합, 두 후보의 합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는 양쪽이 조금씩 이겨나가고 있지만 옛날보다 40몇 %에서 37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가 셋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네. 그리고 이 판을 키워서 누가 단일화하든지 이런 얘기하면 만날 수 없으니까 네. 김동연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는 약간 진보라고 생각하시고 안철수 후보는 약간 우측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DMZ 38선에 서 있는 사람은 김동연밖에 없다. 그러면 양쪽 다 갈 수 있다고 믿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DMZ 역할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다. 19금이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이 한 내용이 이게 정치 담론인지 이게 사설 뒷담화 담론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이 끝나면 누가 집권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얘기도 한두 마디는 좀 하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3지대 좀 지금 마케팅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네네. 좀 기대해 주시고 부탁해 달라. 그리고 후보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좀 끊어 놓으려는 분들이 계신데 전화를 통해서 뭐 직접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네네.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가장 먼저 안 거 아니냐. 대구 가서 피켓팅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이 윤석열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이 윤석열 지지율을 안철수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사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와, 그거는 대단한 상상력이죠.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네네.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이제 만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넘어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 감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감이 좋아진 거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도 가장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발표됐을 때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제일 먼저 뭐를 짚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된다. 요 말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석기는 왜 풀어주냐. 그렇죠. 이명박을 사면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지금 이번 대선판에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지금 안철수 후보만 물론 심상정 후보는 여러 번 나오셨지만 주요 후보 중에 재수 이상을 하셨고 양 당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대선이 첫 출마잖아요. 대선으로서는. 그래서
역시 이게 재수 삼수하면 내공이 쌓이는구나. 요새 보면 가장 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형 집행정지를 얘기하셨지. 사면은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사면까지 못하겠다. 가장 정확했던 건 허경영 후보가 제일 나요. 정말 다 정확했죠. 이석기 가석방, 뭐 한명수 복권. 제일 많이 나오셨구나. 하긴 매수죠. 제일 정확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안 넣으니까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가 올라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분을 집어넣고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정말 제가 제안 드려요. 이 여론조사 기관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왜요? 보면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허경영 후보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아니라니까요. 민주당 표를 뺏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허경영 후보요. 왜냐하면 사실 허경영 후보의 전략들을 이재명 후보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자, 이 조금 아까 배진교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주사일제하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주사일제하고 신노동법 얘기를 했어요. 핵심 공약 그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응도 좋다. 우리 김동연 후보님의 핵심 공약 제일 현장에서 체감 좋은 거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고 오늘 토론 마칠까 싶습니다. 여러 공약 발표했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리는 공무원입니다. 잘리는 공무원. 공무원도 잘려야 된다. 공무원이 이제 더 이상 약자 아니다. 공공부문 이제 기득권이다. 더 이상 공무원을 위한 나라, 공무원에 의한 나라는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잘리는 공무원 냈을 때요.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즉시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셨죠. 네, 기득권의 핵심이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냐? 좋다.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저는 후보 스스로가 기득권 타파가 핵심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득권 내려놓고 재벌 기득권 내려놓고 또 죄송합니다만 언론 기득권 내려놓고 기득권 내려놓는 얘기하는데요.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야, 그럼 표를 어디서 얻으시려고 지금? 한 말씀씩 주시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공무원이 우리나라 100만이거든요. 네네. 저희 캠프 앞에서 시위 한 번만 해주셨으면 저희 대박 납니다. 지나다니는 국민들이 과연 그걸 지지할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공무원 노조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저희랑 토론 한번 하시죠. 네. 근데 드는 의문이 공무원에 대한 고용 유연성만 실천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도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민노총하고 이런 데 가만히 있죠? 당선 가능성이 조금 올라오면 난리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찬성입니다. 찬성. 저는 이제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아직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무원이 기득권인 공무원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부족한 공무원 충원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여기에는 오히려 공무원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줄이자 자르자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크니까 자르자, 정부를 줄이자라는 굉장히 편안한 구호이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줄이는, 저는 보수당 입장에서 공무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건드려 주시는 것이 오히려 김동연 후보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거에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별적이고 선택적이어야 된다. 예. 우리 노 변호사님. 네,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여기까지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님, 이틀 뒤에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좋은 결과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조정은 시대전환 대표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19금 토론을 마치고 본인들이 하셨던 얘기에서요. 4인 4색 토론을 자칫하면 19금 토론 된다. 무슨 성상남 얘기해야 되고 의욕 얘기해야 되고 해서 인권기행 떠나는 시간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날이 추우면 물론
징역 사는 사람은 여름 징역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유, 근데 겨울 예전에는 겨울 감옥도 엄청 추웠죠. 그러니까 물이 꽝꽝 몰고 뭐 또 뭐 그 요즘은 그래도 이불이나 뭐 좀 난방도 되고니까 좀 괜찮은데 예전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겨울은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그냥 따닥따닥 붙는 거죠 그때는. 그때는 그냥 서로 인간의 인간의 동물적 인간의 체온을 날로 삼아서 잠들고 그러다가 보면 그래도 새벽이 되면 추우니까 좀 깨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 감옥이죠. 지금 또 아무리 또 이 좀 난방도 좀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걱정이 돼요. 저도 변호사로서 이제 저희 뭐 의뢰인 피고인들이 그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날이 추우면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 오해하지 마실 거는 거기에 난방이 된다라고 뭐 집에서처럼 뜨끈뜨끈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살짝 미지근하게 한 거고요.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밤에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좀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온기를 위해서 이제 쭉 유지하려고 그 담요 깔아놓고 뭐 하고 이래놓고 지내고 그러는 거지. 집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방이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옥에다 가둬둔다는 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도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견을 가서 그 수용돼 있는 분들 뵈면 아이고 참 마음이 제 가족이나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옥살이 얘기를 한 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더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우리 민주인사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 이렇게 적셔져 있는 곳이거든요. 자, 서대문 형무소 11사 1층 감방 민주인사들이 방을 정해서 각자의 방 앞에 그들의 발바닥으로 동판을 새겨서 놨다. 동판을 새기고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의 그 감옥에서 입었던 수의라든지 그 감옥 때 이제 갖고 나왔던 뭐 명찰이라든지 또 그때 썼던 편지라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서대문 형무소가 마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제 시대까지만 이런 악행이 저지른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그대로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87년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저 서울구치소로 옮길 때까지 그때까지도 일제가 했던 악행이 그대로 반복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민주인사들의 그런 전시물을 통해서 좀 보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물건이 전시돼 있나요? 그 이소선 어머니,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인 이소선 어머니, 그 1세대 인권운동가라고 저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이돈명 변호사님, 박형규 목사님 이런 분들은 돌아가셨는데 오충일 목사님이라든지 박준기 선생님 이런 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네. 다 이분들이 여기서 서울구치소에서 고초를 당하셨던 분들의 이제 그 발바닥이라든지 문익환 목사님도 거기 또 있고요. 그 정치범들 주로 수용했던 것은 1옥사에서 7옥사. 이 옥사들은 모두 허물어졌고 주목해볼 허물어져가지고 지금 볼 수가 없고 없어요. 9옥사 정도 남아 있다고. 9옥사가 이제 독립옥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보였던 거는 이제 그 파놉티콘 방식으로 해갖고 세 개의 사당을 한 꼭지점에서 감시할 수 있었던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옥사예요. 그래서 독립옥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총탄 자국도 있고. 그 한국 전쟁 때 이제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총 쏘고 그랬던 그 총탄 자국도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워낙 인민군이 빨리 밀고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정치범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인민군이 이제 밀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했던 정치범들 또 학살했고 또 이제 다시 1.4.5 때 또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남쪽이 이제 밀렸잖아요. 그러면 또 학살했고 그랬던 그런 사건들도 이제 있었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수감됐고 그랬던 사람들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한국 전쟁 시기의 민간인 학살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는데 그러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최근에서야 좀 뭐 홍제동 쪽이나 이런 쪽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은요 그 전쟁이 나면 그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누가 죽이냐면 아군에서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정치범들을 여기에 수용을 해놨다면
적군이 와서 이 정치범들을 학살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전쟁에서 사실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군이 죽이고 갑니다. 후퇴하기 전에 후퇴하기 전에 아군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그게 못했는데 저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는 또 왕창 또 저기잖아요. 그게 이제 했어요. 산내 그 골룡골 같은 경우에 거기서는 뭐 몇천 명을 죽였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자행하고 그랬죠. 자, 감옥에서의 또 이제 그 여성 인권의 문제도 굉장히 그렇죠. 사실 참혹하기도 하고 따로 떼서 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또 감옥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도 여성 옥사가 따로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들어가면 왼쪽에 작은 붉은 벽돌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옥사이고 거기에 이제 뭐 유관순 뭐 일반적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분은 유관순 열사가 거기서 수감됐다가 돌아가신 거죠. 네, 유관순 열사. 그 남성 수감자 사동에서는 볼 수 없는 전시물들이 좀 있다고. 거기를 좀 그 발굴하면서 일제 시대 때 썼던 걸로 보이는 그 여성들이 썼던 걸로 보이는 그 버선이라든지, 고무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때 뜨개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꽃병 받침이라든지 이런 뭐 자수도 놓고 했던 이런 거. 그러니까 남성 옥사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좀 전시했는데 참 좀 짠해요.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그런 데서도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또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들 보면요. 그러니까요. 뜨개질도 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자 3.1운동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여옥사에 수감되어 있었고 특히 8호 감방. 사진에도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여옥사에 있었던 뜨개질 무슨 뭐 받침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8호 감방에는 어떤 분들이 계셨습니까? 뭐 유관순 열사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김향이, 권혜라, 신관빈, 신명관, 임명애, 여윤희, 노순경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유관순 열사의 그 동기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8호 감방에 3.1운동 때 다 잡혀갖고 저기 했고 그 안예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8호 감방의 노래라는 거를 얼마 전에 원래 이분들이 이제 3.1 만세 운동 때 이런 노래를 거기서 지어서 부른 거예요. 그게 복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안예은 가수요. 그거 그 유튜브에서 그거 찾아보면 있거든요. 한번 좀 찾아봐서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데요. 안예은 씨가 무슨 그 경연 대회, 서바이벌 같은 경연 대회에서 이렇게 쭉 그 경영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인데 뭐 대표적인 곡이 이제 상사화라고 부르는 노래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노래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8호 감방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그럴까요? 준비가 될까요?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안예은 씨의 8호 감방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호 감방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거기서 이제 임명애라고 하는 분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저귀도 이렇게 품에다가 이렇게 이제 데폈다가 그 아이 기저귀를 주고 그런 게 이제 유관순 열사라든지 거기 같이 8호 감방에 있던 여성 수감자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체온으로 기저귀를 데워주고 그랬던 애틋한 사연들이 있죠. 감방 안에서 아이를 키웠던 참 이 임명애 이외에도 또 박효정이라는 분도 이효정이라고 하는 분이고 박진홍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경성 트로이카 이재유 씨 1930년대 서울에서 자익 활동을 했던 그 핵심적인 그 조직이 이제 경성 트로이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있었던 이효정, 박진홍 뭐 이효정 씨는 저 동덕여대 뭐 박진홍 씨도 마찬가지 그랬었던 건데 박진홍 씨가 이재유 씨의 가 남편이에요. 근데 임신 중에 이제 수감돼서 아이를 낳을 때는 바깥에 놨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키웠는데 그 애가 죽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짓냐면 철한이라고 짓습니다. 철창에 한이 맺혔다 해가지고 철한이. 그렇게 이제 짓기도 하고. 박철한이네요. 그러면. 아니 이철한이라고 그래요. 이재유니까. 이재유는
상당히 전설적인 인물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잡혔다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잡혔다가 뭐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종로 경찰서 잡혔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이제 고문에 의해서 40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자, 이번에는 사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안에 사형장이 있었고 어느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 보면 넥타이 공장이라고 불렀다고. 맞아요. 예. 왜냐면 뭐 여기 교수형이니까 여기 밧줄을 갖다 여기다 걸고 그래서 죽이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넥타이 공장이라고 그랬었죠. 네. 1916년에 건립됐다고 하고요. 네. 지금 들어가 볼 수는 없나요? 거기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그 사형을 집행하던 그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바깥에서 거기를 안에는 볼 수가 있죠. 볼 수는 있죠. 예. 사진은 못 찍도록 하는데 예. 우리 유튜브에 그거 좀 떴나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인혁당으로 돌아가셨던 분들, 통곡의 미르나무, 그분들 이제 추모식 할 때 이제 거기 했던 사진을 제가 이제 살짝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면 한번 유튜브에 아마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사형을 당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예. 거기는 서대문 형무소에서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1025건이 이제 집행이 됐고 48년에서 1997년까지 40년 동안 920건이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게 다 집행된 건 아닌 건데 여기 상당 부분이 여기서 이제 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승만 정권 때 285명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473명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억울한 사람들 되게 많죠. 인혁당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인혁당 8분도 이제 그렇고 민족일보 뭐 조용수 씨라든지 진보당의 그 조봉암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중에 다 그 재심을 통해서 고문에 의해서 이제 조작됐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미 사형은 집행이 돼버렸고 고인이 돼버리셨고 이런 상황들인 거죠. 네, 자 서대문 형무소는 이미 연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를 이렇게 여행한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자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건데요. 우리가 8호 감방의 노래를 들으려면 짧게 한 10초, 20초 안에. 예, 알겠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이제 일제 때부터 계속 그 악행이 이제 벌어졌었고 사실 이제 근대 국가에서의 그런 감옥은 아니었어요. 그 워낙 고문이 심하게 되니까 사실상 신체형이 병행됐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억을 하고 근데 그런 게 일제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해방이 된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그게 있었고 거기서 고졸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민주화 그러면서도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에 의지를 꺾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관순 열사가 계셨던 8호 감방의 노래 그때 있었던 노래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안혜연 씨가 부른 8호 감방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신장식의 신장개혁 모두 문을 닫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